야당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탄핵 소추권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두 가지 삶을 사는 주인공. 정현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법과 그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탄핵 소추권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는데요. 먼저 석대성 기자가 현 정치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 안건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1월 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 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필리버스터를 긴급 철회했고 정쟁의 누림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여 전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논쟁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에서까지 계속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고죠.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인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은 발의한 의안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뒤엔 철회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를 이미 마쳤던 상태.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특성이 있어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철회가 안 돼 탄핵안이 폐기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다시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탄핵안 철회 접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은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결 전, 의제로 성립되기 전 의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석 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에서 대전 고검으로 보내 이재명 대표 수사지휘 개통해서 배제했습니다. 동시에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찰에도 착수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내년도 예산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야당 강경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정치권은 탄핵안을 두고 또 한 번 대치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잦아지는 탄핵 추진에 일각에서는 습관성 탄핵, 릴레이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요? 신예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잇따른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국회 안팎에서는 습관성 탄핵, 릴레이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예외적으로 거론되던 탄핵이 최근 남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시각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탄핵소추권이 지금처럼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정치적인 용도로 지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지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볼 수 있잖아요. 직무 정지라든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 그러면 수단도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법권을 이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위임을 받은 건데 국민보다 본인의 사적인 권리를 우선시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걸 남용을 한다는 거로 비추어지는 지금 그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민주당의 독주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권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규정하는 탄핵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파면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탄핵 추진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탄핵소추 자체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공직 수행의 배제, 직무정지를 겨냥해서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정석 검사가 이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에서 배제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이 수사를 갖다 좀 밀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자꾸 생깁니다. 현재 무분별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회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듯이 이 탄핵소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당제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선거제도도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탄핵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시 우려되는 역풍 등을 고려해 탄핵 소추에 대한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네, 탄핵 소추권에 대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사단법인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법무법인 새창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집중 보도로 탄핵 소추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회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탄핵 소추권의 본질적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헌법 제65조를 빼놓을 수 없죠. 네. 거기 1항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네. 그리고 그 개개법이 정한 공무원,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 그다음 경찰청장,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 직무 집행상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면 국회가 소추의결을 발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중요한 공무원들만 열거를 한 거예요. 네. 그 뜻은 우리가 탄핵을 신중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의 본질을 보면은 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삼권 분립입니다. 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막강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는 조세, 경찰, 치안, 환경, 노동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또한 재판권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 고위 행정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이 직무 집행상에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너무나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가니까 네. 그럴 때는 주권자인 국민이 공직자에 준 권한을 회수해서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탄핵소추 제도를 헌법에 해놓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경고 효과가 있죠. 네. 사전 방지 효과. 네. 그래서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한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네. 헌법의 규명력을 확보하자. 이것이 그 탄핵소추의 본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알아봤는데요. 해외에서도 탄핵 제도가 있는데 좀 네.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탄핵 제도가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그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네. 다만 범죄는 중요한 범죄, 반역죄, 술해죄, 중대한 범죄만 해당이 되고 네. 만약 대통령이 혹시 대상이 될 때는 그 혐의와 관련 있는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네. 철저히 조사해서 네. 증인 소환하고 서류 검토하고 그래서 비로소 탄핵 소추를 하는데 제적의원 절반이 찬성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죠. 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이 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가결됩니다. 네. 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죠. 네.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독일식 헌법재판소를 도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그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그 일본 최고재판소가 합니다. 다만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그건 별도로 합니다. 네. 그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세 번째 또 중요한 독일. 네. 우리나라가 독일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네. 네. 독일은 법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처음에 탄핵소추안을 내고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비로소 그 연방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찬성. 그래서 여태까지 그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2021년도 재민도 판례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 네. 그때 독일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다 해라 네. 이랬는데 어떤 좀 진보적인 판사가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그 탄핵에 거의 소환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 탄핵되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탄핵 네.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뭐 일각에서는 탄핵을 지금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지금 현 탄핵 제도가 좀 개선되거나 보완돼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법 53조를 보면은 그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네. 헌재는 그 공무원에 파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면이란 것이 사소한 법 위반을 했을 때 파면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네. 공무원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2004년도 헌법재판소 그 결정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거의 53조를 개정해서 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또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검사 탄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또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검사, 판사에 대한 그 탄핵은 잘못하면 재판과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우리나라 그 헌정 사상 탄핵이 실제로 수출된 것은 딱 2번입니다. 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것도 헌재에서 기각됐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 국회에서 소추가 됐지만 됐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후유증은 아주 컸고 네. 지금 또 뭐 논란이 있죠. 그래서 탄핵은 역시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네. 그리고 정파성을 떠나서 정말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요. 네. 그 특히 작년에 있었던 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최초의 법관 탄핵 이것도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국회가 다수당이 역시 그 탄핵 소추를 했지만 네. 그 헌재에서 기각됐죠. 네. 그 이유는 이분이 그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그 사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슈는 그 사표를 낸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 가능하냐? 네. 그래서 맞아요. 국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추를 했는데 헌재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 각하를 했죠.
그것도 아마 그 소중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 전 변협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파성이 떠나서 법과 네. 원칙대로 탄핵은 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강조를 네,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과 법, 어떻게 보면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분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률 방송이 만난 이번 주인공은 이 둘을 조화롭게 녹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느껴졌는데요.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화가로서의 삶을 사는 인물, 정현덕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여타 로스쿨 교수 연구실에 당연히 있어야 할 빽빽한 법전이나 전문 서적보다 한쪽에 자리한 이색적인 물건이 눈에 띕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필수품인 이젤입니다. 연구실의 주인인 정현덕 교수는 자신을 그림 그리는 로스쿨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현덕입니다. 실제로 그리기 시작한 거는 2017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요. 정 교수는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중 우연히 방문하게 된 미술관을 계기로 운명처럼 그림을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딱 미술관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있던 걸 갖다가 실제로 보는 느낌, 그 진짜 이 그림들이 압도당하는 느낌, 그림이 살아있는 느낌 이런 걸 진짜 느끼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그 줄긋기, 선긋기부터 한번 화실에 가서 배우기 시작을 하고 불과 5년 전 그저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한층 더 열정을 갖게 됐다는 정 교수는 내친 김에 전시회까지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21년 여름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벌써 8회차 개인전을 연 어엿한 미술가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서 갖다 놓고 공부하고 실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러면 이왕 한번 해본 거 전시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갖고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전시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몇 명 사람들 모아놓고 할까 하다가 그럼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고 한번 열었습니다. 서울과학고 졸업 후 서울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한 전형적 공대 남자였던 정 교수. 하지만 법학을 접하고 매료돼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수료하고 일찌감치 건국대 로스쿨 교수에 임용되면서 젊은 학자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정 교수는 현재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법 전반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법이 이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법이고요. 주된 내용이 이제 특허에 대한 거, 이게 기술에 대한 거고, 저작권에 대한 건 이제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제 IT법, 그 다음에 AI, 이런 특히 이제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 첨단에 있는 영역,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전통, 이런 것도 같이 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법과 예술 사이, 창작이라는 것이 교집합이 되어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창작 활동과 법학 교육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갖다가 베낀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창작할 때 이 차이를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결과물만 갖고서 비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창작의 과정을 알 줄 알면 실제로 이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러한 점에서 미술가의 입장, 법조인의 입장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미술을 알므로써 실질적인 그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 발전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 교수는 예술과 법을 융화시킨 그림을 이번 자신의 8번째 전시의 대표작으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춘하 추동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커다란 나무 3개가 있는데 법조 3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융합을 하고 특히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무쌍한가, 그다음에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에게 행복을 위한 이런 것 갖다가 이 그림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른 분야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 교수는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에서 하는 수업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학부 교양 수업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따라잡기 뭐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술 전공한 학생들이 아닌데 다 모여서 서로 융합하면서 예술하고 기술, 그다음에 예술하고 뭐 인문학 융합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배운 거를 나눠주고 학생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마지막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체력과 학점에 대한 관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로스쿨이 처음에 이제 갈까 말까 망설이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가면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그 변호사 합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시려면 체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또 학점. 요새 로스쿨 지원 학생들이 다 학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력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학점도 준비해 놓고 그래야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가 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수능 다음 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에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법제관들의 법령 퀴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능만큼이나 치열했던 현장을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 학부모들. 수능생 학부모만큼이나 얼굴에 간절함이 역력합니다. 긴장한 건 학생들도 마찬가지. 이들은 법령 퀴즈 결선에 오른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와 모의의회, 토론마당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긴장돼요. 어떻게 됐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결과든 이렇게 결선까지 온 것만으로도. 결선에 오른 학생들답게 문제 맞추기도 치열한데 난이도가 높아지자 오답자도 속출합니다. 정부, 국회, 국무회의, 네, 이제 답이 좀 갈리기 시작했죠. 가장 많은 답은 정부로 보이는데요. 의정부도 있습니다. 정답은 국무회의입니다. 이날 우수상은 접전 끝에 4명의 학생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원하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수상을 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할 때 먼저 나서서 그건 안 된다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참여한다고 열심히 이제 교육 강의도 듣고 공부했는데 교육한 대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지인 추천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여 막상 해보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처음에는 제가 권했는데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한 법령 퀴즈. 열심히 준비한 어린이 법제관들을 위해 마술쇼도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법을 같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그런 신뢰의 바탕에서 그 법에 따라 나라가 잘 운영되고 사람들이 또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는 지성적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꿈나무들이 준법 정신을 갖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법제처는 계속해서 어린이 법제관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